오나라의 제갈각 암살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나라 황제였던 손량의 명령을 받고 파티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카이사르도 암살당하던 날 꿈을 이상하게 꿨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갈각은 앞으로 나갑니다. 궁에 들어갈 땐 무장을 못하고 병사들을 못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제갈각이 야, 내가 저 안에 어떻게든지 어떻게 내가 들어가냐, 등윤의 말을 믿고 파티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칼을 차고 들어갑니다. 주상전하의 명령이다, 체포해라.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뭘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세계 암살편도 업로드가 안 되고 삼국지도 업로드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두 개 합쳤습니다. 오나라 황불 시리즈하고 세계 암살편 합쳐서 오나라의 제갈각 암살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아껴놨던 건데, 허준 씨하고 같이 하려고. 근데 도저히 지금 시간이 일정이 안 나와서 녹화는 자꾸 펑크나고,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합니다. 253년 10월에 오나라 군권과 정권을 쥐고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던 제갈각이 오나라 황제였던 손량의 명령을 받고 파티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이 제갈각은 제갈량의 형인 제갈근의 아들입니다. 제갈각이 집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옷과 세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발하기 전에. 근데 옷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려고 했더니 개가 막 물어 땡겨요. 그래서 제갈각이 이거 좀 징조가 이상하다 그래서 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근데 이제 왕이 불렀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이, 가자 일어날려 했더니 또 이거 개가 발을 물고 잡아 당기는 거야. 하여간 개를 치우고 제갈각은 앞으로 나갑니다. 이게 카이사르도 암살당하던 날 꿈을 이상하게 꿨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것도 진짜인지 나중에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진짜라고 해도, 근데 원래 개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도 필이 꽂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같이 놀자고 하고 한번 개들이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한번 하자고 해줘야 돼. 그래서 그냥 물고 늘어져서 떵 건데,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이 일화의 진짜 중요한 점은 개가 땡기든 옷에서 냄새가 났든 제갈각이 왕궁으로 갈까 말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그러면 왜 고민을 했느냐? 당연히 음모가 있을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제갈각이 궁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에 서서 또 다시 고민을 합니다. 이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삼국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들어갔다가 하진도 죽었고, 공민왕 때 안호 같은 장군도 궁에 들어가다 다 죽잖아요. 왜냐하면 궁에 들어갈 때는 무장을 못하고 병사들을 못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당시에는 작년에 손권이 죽었고, 손권의 5번째 아들이던 손량이 9살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10살 때겠죠. 손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손준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손준은 손견의 동생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손견 아들 손책, 손권 내려오는 거고, 손견의 동생 집안으로 쭉 내려온 사람이 손준이었죠. 여기엔 이제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손권의 원래 태자는 손등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손등은 유능하고 똑똑했어요. 그런데 이 손등이 그만 241년에 33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손권이 너무 오래 사는 게 문제였죠. 손등은 훌륭했는데 손등이 죽고 나니까 이제 아들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둘째 아들 손화가 태자가 되고, 셋째 아들 손패라는 사람은 이제 노왕으로 책봉이 됩니다. 근데 이 둘째하고 셋째하고 또 이제 권력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신하들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손화를 빨리 안정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손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여간 둘 사이가 싸우게 놔두다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다 숙청시켜 버립니다. 셋째는 죽이고, 근데 이것도 차라리 둘째를 죽였으면, 참 이런 말하면 미안하지만 차라리 죽인 것도 아니고 그게 또 내쫓아요. 그러니까 살려놓은 상황에서 넷째였던 손량을 태자로 삼습니다. 손량은 겨우 7살이었기 때문에 태자가 될 때, 손권은 제갈각을 태자의 스승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네가 후원자가 되라 이거죠. 스승으로 삼고, 작은 스승으로 손홍이라는 사람을 또 임명을 합니다. 이것도 골치 아픈데, 손홍은 손씨 왕족은 아니에요. 같은 손씨인데 집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손홍하고 제갈각이 또 사이가 안 좋아요. 이전에 둘째하고 셋째하고 싸울 때 손홍은 셋째 손패 편이었고, 제갈각은 손화 둘째 편이었습니다. 이러던 애들을 둘 다 제거하고, 다섯째지. 하나, 둘, 셋. 복잡해. 셋째 아니야. 넷째 아들 손량을 세우면서 제갈각과
손홍을 또 큰 사부, 작은 사부로 앉힌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얽히고 설킨 거미줄 같은 정치판을 만들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너무 얽혀가지고 이게 마치 1차 세계대전 날 때 삼국동맹, 삼국협상 뭐 이러면서 이 얽힌 것처럼 비슷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방에 거미줄을 쳐놓고 252년에 손권이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때 손권은 자기가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손권이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 안 되는 거미줄 같은 판을 쳐놓은 것은 간단히 말하면 손권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이게 쓸모 있어요. 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고 태자가 정해지고 그러면 권력이 이동하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어떻게 보면 삼국시대가 그게 문제인데, 부하들이 다 군사권을 가지고 있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자가 늙으면 자연사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안정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놈 저놈 해서 거미줄처럼 해놓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게 유용해요. 근데 내가 죽을 거라고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주고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조도 그렇게 못했죠. 어질러 놓고 있다 갑자기 지는 가시고 뒷일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는데, 오나라는 이게 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252년에 손권이 갑자기 사망을 해버립니다. 손권이 죽자마자 이 거미줄이 폭발합니다. 태자 소부였던 손홍이 손권이 죽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제갈각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손준이 이 음모를 눈치를 채고 제갈각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갈각이 오히려 손홍을 죽이고 손량을 즉위시켜요. 이렇게 돼서 제갈각이 1인자가 되고 손준이 2인자 비슷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왕자들이 죽고 태자들이 죽고 하다 보니까 제갈각은 바깥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신하 중에 제1인자가 제갈각이 되고, 손씨 왕가의 입장에서는 손준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척으로 남은 겁니다. 이게 마치 위나라에서 조회가 죽고 어디서 데려왔는지도 모르는 조방이 즉위하게 되니까 조씨 집안의 남은 세력이 이제 후원자가 되고, 승상이었던 사마의와 그 사마씨 일족이 초강력차게 돼서 권력이 사마씨 집안과 조씨 외척 간의, 조씨 일족 간의 대립으로 되는 구조하고 비슷한 거죠. 오나라에서는 사마씨가 제갈씨고 조상 집안이 손준 집안이 되는 겁니다. 손준은 손홍을 제거할 때 분명히 제갈각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정치사에서 늘 하는 말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다. 아니지, 오늘의 동지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다.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이게 철학적 사변이 아니에요. 셋이 싸워요. 그때 둘이 합쳐서 하나를 없앴어. 동지죠. 둘만 남았어. 둘 중에 하나가 살아남아야 될 거야. 바로 적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렵게 뭐 또는 무슨 무슨 비감스럽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제갈각과 손준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0살 황제인 손량이 제갈각 보고 궁전으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궁전에는 손준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 제갈각이 문 앞에 와서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갈각이 안 들어오니까 손준이 맞이하러 나갑니다.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 왜 안 들어오십니까? 음식 식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지금 황제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문 앞에서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아무리 당신이 1인자라고 그래도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제갈각이 야, 내가 저 안에 어떻게든지 어떻게 내가 들어가냐? 아니, 저희를 믿으셔야지. 신하가 왕을 불신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설득하면 제갈각 절대 안 들어가죠. 손준이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탁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갈각 입장에서는 문 앞에까지 왔기 때문에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돌아가면은 정말 나라의 소문 팍 납니다. 아, 제가 이제 황제도 완전 우습게 보는구나. 왔다가 이거 기분 이상한데 그냥 가버렸다. 이건 요즘이라도 지금 문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준이 나와서 제갈각한테 몸이 안 좋으신가 보군요. 그냥 여기서 몸이 안 좋다라고 하고 돌아가시면 제가 들어가서 황제한테 잘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역공을 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제갈각이 헷갈리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얘가 오늘 내 편이야, 제 편이야? 아니면 제가 안에다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날 죽이려고 이걸 부른 거야? 아니면 몸이 불편하시면 그냥 가시죠. 제가 말씀 잘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냥 휙 돌아가면 바깥에 소문 쫙 나겠죠. 제갈각이가 궁에 갔다가 무서워서 못 들어갔대. 아니면 교만해갖고 야, 낌새 이상한데 집에 가자. 가버렸대.
여기까지 안 왔으면 모르는데 와버렸기 때문에 제갈각은 들어가자니 위험하고 그냥 돌아가자니 명성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 손준이가 오늘 나를 부른 게 뭐냐, 목적이. 죽이려는 거냐, 내 평판을 깎으려는 거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갈각이 그래, 집가진 놈이 날 죽이겠어.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야지. 내가 뭘 몸 아프다고 돌아가. 네, 괜찮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본 제갈각을 따라왔던 측근들이 이거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못하니까 쪽지를 서가지고 빨리 메모를 보냅니다. 메모를 폈더니 손준이가 평소에 하던 말하고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도울 때는 옛날이고 이미 라이벌 관계가 형성됐었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로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말하는 투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제갈각이 눈치를 딱 채요.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라고 하고 돌아가 나갑니다. 이렇게 된 거 죽는 것보다는 평판이 깨지는 게 낫잖아.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갔어요. 손주는 이걸 막을 수가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나가다가 등륜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등륜은 관직상으로는 당시 오나라의 탑5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등륜은 또 누구냐면 제갈각의 아들이었던 제갈송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륜이 보니까 이거 왔다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니 사돈 이거 왜 갑자기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제갈각이 또 뭐라고 그래. 여기서 기분 나빠서 나간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원래 파티에 왔는데 지금 갑자기 배가 아파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등륜이라는 사람은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좀 미안한데 우리가 그냥 쓰는 말로 철저한 관료예요. 그러니까 똑똑도 해요. 상황 판단도 잘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정치를 갖고 모험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올바른 판단 그리고 안전한 판단을 하면서 코치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흑심이 없어요. 거기다가 사돈이잖아. 근데 등륜이 그때 이 음모가 있다는 걸 몰랐대요. 당연히 몰랐지. 손준이가 그걸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진하고 그냥 이렇게 항상 조심하며 살던 사람인데 자기가 봤을 때 아무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돈한테 아니 당신 지금 이때 원정 나갔다 왔거든요. 원정 나갔다 와서 아직 정식으로 왕한테 보고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그런데 파티에 왔다가 이거 안 하고 그냥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러냐. 이러니까 제갈각 입장에서는 등륜이 자기 편이고 얘가 궁전에 있었고 그리고 높은 벼슬이란 말이에요. 이게 음모가 있었으면 몰랐을 리가 없다 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등륜의 말을 믿고 파티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바보같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칼을 차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이미 제갈각과 손냥의 관계는 그냥 뻔한 거예요. 왕이고 나발이고 난 못 믿는다 이런 수준이거든. 그리고 옆에 이제 부하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딱 앉았어요. 앉아 있는데 술이 나왔죠. 안 먹지 당연히. 그러니까 손준이 또 와서 아니 이거 왕이 내리신 걸 안 드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딱 와서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제갈각이 지금 술을 안 드시는 거는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평소에 자기가 드시던 그 약주를 드셔야 된다. 그래서 예의가 아니지만 몸이 아프니까 제갈각한테 와서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 우리가 여기 나온 술 안 드시고 그냥 집에서 가지고 오신 술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갈각도 준비를 했겠죠. 분명히 이게 독탄 음식이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음식도 싸고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손준이 그걸 비난하기는커녕 주변 사람들한테 이분이 아프셔서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하고 술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갈각이 또 안심을 했죠. 그래서 자기 거 꺼내 갖고 마시면서 자, 잘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명분도 쓰고 아무 일 없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분 좋아서 몇 잔 하셨대요. 그러자 손준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하여간 이게 참 파티하다가 뭔 일 날 때 뭐 화장실 가는 거 조심해야 돼. 보내지 않을 수도 없고 참. 역사책 보면 파티하다가 화장실 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 그리고는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무슨 옷으로 갈아입느냐? 짧은 옷으로. 갑옷으로 무장하고 나면 안 되지. 짧은 옷으로 갈아입었대요. 그리고 와서 나오자마자 제갈각한테 제 체포에 소리 지릅니다. 주상전하의 명령이다. 체포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갈각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벌떡 일어나면서 칼을 뽑으려고 했죠. 그런데 손준이가 더 빨랐어요. 칼을 뽑아서 바로 찌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를 팍팍팍 찔렀대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제갈각의 보디가드 하던 장량이란 측신이 바로 칼을 뽑아서 손준을 공격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손준은 피하면서 왼손은 찔렸는데 왼손을 희생하고 오른손으로 쳐서
장약의 팔을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돼서 순식간에 제압을 하고 그때 병사들이 우르 튀어나왔는데 튀어나왔을 때는 벌써 제갈각은 숨을 거둔, 그러니까 손준이 대단한 거죠. 제갈각도 무술을 잘하고 옆에 있는 보디가드 측신도 더 잘했을 텐데 이걸 한 번에 죽이고 옆에 거 치고 한 칼에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결이 사실은 이 짧은 옷으로 갈아입은 겁니다. 옛날에 한나라 때 의복들 보면 엄청 길어요. 그리고 하여간 뭐 이렇게 길어야 사람이 폼난다고. 결혼식 할 때 웨딩드레스 이렇게 뒤에서 쫙 끌잖아. 그래서 한나라 의복들 보면 쫙 끌립니다. 하도 끌려서 이 옷에 넘어지니까 남학신처럼 만들어서 옷에 발에 걸려서 안 넘어지도록 요 걷는 앞에만 이렇게 옷자락 안 걸리게 하고, 팔도 되게 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갈각이 일어난 것도 이게 팔을 이렇게 몸을 움직이려고 이렇게 빼서 칼을 뽑아야 되거든요. 소매를 제끼고 이걸 해야 되니까 일어났던 거고, 옆에 있던 측신도 아마 예복을 입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소매 걷어서 칼 빼고 하려니까 늦고, 그리고 옛날 옷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일단 몸에 길면 느려요. 그래서 손준이가 짧은 옷을 입었다는 게, 번개같이 두 명을 동시에, 이때 둘 다 고수인데 번개같이 두 명을 해출 만큼 엄청난 실력이 아니라 짧은 옷을 입었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몸이 둔한 틈에 번개같이 둘 다 해쳐버린 거죠. 아무튼 제갈각이 나름대로 암살을 걱정해서 칼도 차고 들어가고 음식하고 술도 챙겨갔으면 본인이 큰 실수한 거죠. 옛날에 동탁이 한번 저격을 당했는데 몸 안에 갑옷을 입고 있어서 괜찮았잖아요.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몸 안에 갑옷을 입었어야지. 갑옷도 여러 종류 있는데 적어도 옷이 크니까 안에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나라가 원래 더운 나라긴 하지만 이때 음력 10월이니까 거의 초겨울입니다. 안에 갑옷 입어도 이렇게 쪄 죽지도 않아요. 부하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갑옷을 입고 갔을 수도 있는데 손준이 갑옷을 없는 목이라든가 얼굴 부위 같은 데를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갈각은 목숨을 잃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갈각의 두 아들이었던 제갈송과 제갈건은 다른 곳에서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갈각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어머니를 태우고 위나라로 도주합니다. 이것도 대비를 하고 추격대가 쫓아와요. 이 추격대가 얼마나 끝내주게 쫓아왔는지 악착같이 쫓아와서 제갈송을 죽입니다. 제갈건은 이 위기를 모면해서 장강을 건너서 위나라 영토로까지 도망갔는데 이것까지 쫓아와서 살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아들들이 다 살해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갈각의 동생이던 제갈융이 있습니다. 회남 쪽에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때도 정보 차단이 되었고 몰랐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오나라 군대가 덮치더니 포위합니다. 놀라서 제갈융은 자기 군대도 동원하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에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도 모두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제갈각의 집안은 한 명 남김없이 몰살당하고 그의 친인척 부하들까지 모조리 살해되는 대숙청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세기암살, 제갈각 살해 사건입니다. 제갈각 사건은 제갈씨 집안에도 충격적이지만 오나라의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나라는 오나라대로 손권의 왕가가 이 때문에 완전히 쇠퇴하게 되죠. 뭐 손권의 아들들은 다 죽었고, 또 이 사건 난 다음에 이제 그나마 살아 있었던 둘째 손화도 죽습니다. 이제 솔량 하나 남았고 그 밑에 동생, 더 어린 동생 하나 남았는데, 뭐 반개였던 손준이 권력을 잡게 되고 사촌이었던 손침이 이제 그 뒤에 권력을 전행하면서 손권의 후손, 그때 이제 몇 안 남은 손권의 후손과 손준, 손침 집안하고 또 살벌한 자중질환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측근이었던 또 반려들을 죽이니까 손책, 손권 시절에 쌓았던 오나라의 유명한 장군들, 명문가들의 후손들이 또 서로 그냥 숙청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손권이 이미 절반 죽였고, 이게 또 집안끼리 싸움도 죽고 하니까 나중엔 남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돼서 오나라는 급속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갈각 암살 사건의 전말입니다. 삼국지에도 여러 건의 암살 사건이 있지만 이 오나라 역사에서 볼 때는 이 제갈각 암살 사건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갈각은 어쩌다가 이렇게 멍청하게 당했을까요? 사실 이 음모는 굉장히 거대한 음모예요. 제갈각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들, 동생 일가까지 몰살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궁에서 제갈각을 죽이는 것만 전광석화처럼 벌어진 게 아니라 그 일족을 몰살하는 것도 아주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기계처럼 작동을 잘했어요. 이런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되기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거대한 음모가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었는가? 제갈씨의 2세대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갈씨는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모두에 있었는데 그 제갈씨 1세대다 2세대 자녀 중에서는 제갈각이 제일 똑똑하고 명성과 권력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게 당했을까요? 제갈각의 이야기를 보면 흔히 제갈각이 오만해서 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추상적인 표현이죠. 오만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권력자 중에 오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앞에 와서 겸손하고 막 이렇게 해도 권력자는 본질적으로 오만해요. 그러니까 오만하다는 건 틀린 말도 아니지만 이거는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에게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 얘기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그냥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 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